안녕하세요 여러분. 고2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조아란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저번 시험보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여러분? 네, 자,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항상 매번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뭐 우쭐해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그러라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보라 그랬죠? 그렇죠. 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하구나, 어느 개념을 잘 몰랐고 어떤 문제 유형에 내가 약했구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학력평가를 보는 목적이다 라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 여러분한테 좀 모르는 개념이었다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 유형에 여러분이 좀 약했나요? 자, 그런 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저와 함께 그 약점을 같이 보완하도록 하죠. 자, 지금 저와 함께하는 3부는요, 26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저와는 이제 독서와 문학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지문, 과학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학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총 3문제가 이제 첫 세트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기술 지문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 정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 뭐 인문이나 뭐 사회나 예술 영역 지문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소한 용어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과학이나 기술 영역을 이렇게 보다가 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정보량이 많은 거야? 뭐 또 어려운 말도 많고 다시 보고 이 정보랑 이 정보는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좀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특히 또 뭐 기술, 이런 그 영역의 지문들을 읽을 때는요, 그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특히나 이제 과학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처음 보는 낯선, 생소한 그런 개념들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사실 몰라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그 개념들이, 그 정보들이 어떤 관계에 있나, 그걸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여러분에게 힌트를 많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정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접속어, 지시어, 이런 말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3문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한 세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3문제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거기서 한 5단락을 좀 보실래요? 5단락을 보시면 여기서 뭐 수지상세포와 T세포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수지상세포가 뭐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다. 어디에서? 림프절에서. 막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 림프절이 뭐지? 미성숙 T세포, 조력 T세포란 말의 뜻이 뭐지? 세포 독성 T세포라는 말이 뭐지? 여러분, 이 문장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이 사실 그런 조력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뭐 림프절, 이런 말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지상세포가 미성숙 T세포를 2개의 세포, 즉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그 정보 간의 관계, 이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그 기계들이 예를 들자면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기계들의 명칭을 보고 그 기계의 어떤 그 부분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 부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뭐 A라는 부분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뭐가 또 이렇게 나중에 작동이 되고, 이런 식의 그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정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해 보면서 우리 지문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총 7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잠깐만 훑어보면 사실 26번, 27번, 28번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독서 문제를 보다 보면 29번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시각 자료가 나와 있는 뭐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시각 자료가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막 당황을 해요.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리고 3점이나 내봐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그 배점이 높은 경우가 많아. 물론 이제 29번은 이제 29번이나 30번이 3점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29번처럼 시각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유형의 문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주는 문제는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 유형 방법, 그 유형에 접근하는 방법을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요, 독서 지문에서는 거의 매 세트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이제 과학 영역에서 이렇게 그림, 그래프, 도표 이런 자료가 딱 주어지면요, 사실 여러분이 겁을 먹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이 과학 영역의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도표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시각 자료가 이렇게 딱 주어졌다.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 그래프 그림을 막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거부터 하세요. 이 그림은 이 그래프나 도표, 이 그림은, 이 시각 자료는 이 지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 그림으로 변신을 한 거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변신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 시각 자료랑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지문을 그림에다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따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의 시각자료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지문을 보다 보면 이 시각자료 문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독서 지문 읽고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영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 문제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접근을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훑어보라라는 것은 문제를 꼼꼼하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지? 무슨 유형의 문제가 나왔지? 선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렇게 꼼꼼하게 훑어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문을 하나둘씩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의미가 없고 사실 거의 시간 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를 훑어보라는 것은 지금 대충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소재를 찾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런 그림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 그냥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네?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훑어보라는 거지 그거를 꼼꼼하게 이 문제 유형을 분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 없으면 사실 문제 유형보다 그냥 지문 먼저 그냥 빨리 읽으세요.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그 문제 유형도 눈에 보이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문의 내용 이해, 내용 파악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같이 한번 지문 보도록 할까요? 자, 과학 영역 지문입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는다. 세균, 바이러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시국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정말 많이 와닿네요. 예,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인체는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면역 반응이라 한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이 면역 반응, 인체의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그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 이게 바로 면역 반응이다. 자,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자, 이렇게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한 게 아니죠. 자,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것을 면역 반응이 활발해서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걸, 이걸 건강하다고 이해하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이거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그런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할게요. 그러나. 자, 보세요. 자, 제가 과학 영역 지문을 읽을 때 정보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속어 또는 지시어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그러나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과 뭔가 좀 사뭇 대조적인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은 면역 반응이 활발해서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 이걸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 일반적인 그런 통념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면역 반응이 강하면, 과도하면 좋을 것만 같은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을 한다. 자,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면역계가 일반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면역계가 우리 몸에 진짜 해를 끼치는 물질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좋은데,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해지면 자신의 조직까지, 원래 내 몸에 있는 조직까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이렇게 그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그런 질환이나 병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면역 반응이 이렇게 강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내 몸의 조직까지 이렇게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면역계 과민 반응은요, 이렇게 환경이 발달한, 의료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할게요.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이유를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다. 환경 때문에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 면역 반응의 그 관계가 뭘까요? 인체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함께 같이 진화해 왔다. 즉, 이들 침입자는, 자, 즉이라는 말도 참 반가운 그런 접속어죠. 자,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이해서 좀 더 뭔가 쉽게 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즉, 이들 침입자는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자,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 자, 침입자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 억제돼야 좀 더 쉽게 인체 내에 들어가고 인체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침입자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요. 그리고 인체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화했는지 지금 보이시죠? 침입자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그리고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딱 여기서만 봐도, 이 문장에서만 봐도, 아, 침입자와 인체가 서로 이렇게 균형 있게 작용을 하면은 이 면역 반응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즉 침입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면역 반응이 억제되는 이 상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체는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으니까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이를 위생가설이라고 한다.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깨끗한 환경 때문에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요거 중요한 얘기죠? 이 지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생가설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자, 모든 외부 물질들이 배척되기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지므로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자,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장 안에는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10여 배나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 장은요, 그 외부 미생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데 그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 인체와 이렇게 잘 공존하면서 면역 반응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걸까요? 자,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 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는 자, 뭐라고 합니까? 수지상세포와 T세포라고 하네요. 자, 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면역 반응에 있어서 이 수지상세포와 T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수지상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이다. 자, 여러분 이 수지상세포의 그 모양이요, 어디에 나와 있는데 29번 문제에 보시면 거기 그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렇게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막 이렇게 길게 뻗어 있대요. 수지상세포의 모양이에요, 이게. 자,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체에 외부 물질이 들어왔어! 이렇게 수지상세포가. 자, 그 다음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다. 자, 제가 아까 우리 과학지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자, 지금 여기서 림프절이 뭐지? 미성숙 T세포가 뭐지? 자,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고 끙끙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모르는 단어, 생소한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정보 간의 관계를 일단 파악을 해라라는 거죠. 특히나 과학이나 기술 영역에서는. 자, 그럼 보시면 수지상세포가 어떤 역할을 한답니까? 자,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이거를 두 가지의 세포로 나눈대요. 분화시킨대요. 이 미성숙 T세포를 어떻게 해요?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 이 두 개의 세포로 분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 지금 수지상세포가 이렇게 미성숙 T세포를 두 개의 세포로 분화시키는구나.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아,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두 개의 T세포가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구나. 자,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조력 T세포나 세포독성 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 성격을 바꿔놓는다. 자, 장내 미생물은요, 외부 물질이죠. 근데 이 외부 물질이 이 두 종류의 T세포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은 살아남고 싶잖아요. 인체 내에서 잘 생존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이 수지상세포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상세포가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를 못 만들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즉 수지상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격이 변한 수지상세포를 조절수지상세포라고 부른다. 자, 조절수지상세포는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겨요? 장내 미생물이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수지상세포가 성격이 바뀌어요. 자, 성격이 바뀐 수지상세포를 조절수지상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절수지상세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조절수지상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키는데, 자, 수지상세포는 아까 이 미성숙 T세포를 두 개의 조력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로 나눴죠. 그런데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성격이 바뀐 자, 이 조절 수지상세포는요, 미성숙 T세포를 이 두 개의 T세포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그냥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킵니다. 자, 조절 T세포는 조력 T세포나 세포독성 T세포와는 달리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대요.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수지상세포와 조절 수지상세포는 결국 다른 결과를 빚어내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결과. 수지상세포는 면역 반응을 강화, 조절 수지상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 자, 이런 정보들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도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정보들 간의 관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그 결과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체 내로 들어와서 조절 T세포를 통해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면역 반응을 이렇게 좀 억제함으로써 아까 면역 반응이 또 너무 과하면 일어나는 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병들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병들이 좀 나아지게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조절 T세포가 면역계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자,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는 보통 외부 물질이 인체 내로 침입하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 우리 몸 막 아프고 막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이렇게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의 역할을 장내 미생물로 인한 조절 T세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자, 우리 아까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면역 반응이 아주 강해서 그 외부 물질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 이걸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글을 이렇게 자세히 읽기 전에는 면역 반응이 강하면, 면역력이 강하면 마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나타났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요. 어떤 가설을 수정해야 된다. 이 가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설명하여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의 변화를 주고 있다. 자,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그쵸, 설명하고 있었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과학자들이 어디서 찾았죠? 너무 깨끗한,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 바이러스나 외부 물질 같은 것들이 살아남기 힘든 그런 환경이 바로 이제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이다라는 얘기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의 변화를 주고 있다. 자, 통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라는 이런 거를 이제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남자아이들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이제 그냥 통념인 거죠. 자, 그래서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 어떤 것이었죠? 면역 반응은 강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그게 건강한 거야. 면역력이 강한 게 건강한 거지. 이런 통념의 변화를 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까지는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면역 반응이 강하면 뭐 외부 물질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면역 반응이 또 너무 과하면 면역 반응,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또 안 좋은 것이다. 이런 뭐 상반된 관점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각각의 관점이 지닌 한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면역계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자,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 나와 있었죠? 뭐 아까 그 장내 미생물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는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자, 면역 반응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를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한 뒤 각각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면역 반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 얘기 나와 있었죠. 뭐 수지 상세포가 뭐 미성숙 T세포를 뭐 2개의 T세포로 나누어서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 면역 세포가 어디에서 생성이 되는지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7번.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 나와 있었어요. 몇 번째 단락인가요? 6번째 단락에 조절 T세포를 통해서 면역력을 억제함으로써 이제 인체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나와 있었어요. 아까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환경. 자,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것도 뭐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 지문에 나와 있었죠. 자, 위생 가설에 따를 때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는 무엇일까? 자,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나와 있었죠. 그렇죠? 너무 외부 물질을 지나치게 다 제거해 버려서 그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이 그 면역력을 너무 과하게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그런 과민 반응을 나타나게 해서 깨끗한 환경이 그 인체에 뭐 여러 가지 질환, 면역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인체가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외부 물질과 잘 공존하면 그래서 그 면역력이 균형감 있게 조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27번에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28번으로 가죠. 윗글을 이해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내용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인체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자, 제가 그 오답률을 쭉 살펴보니까 이 28번 문제가 지금까지로는 오답률 4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법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셨다라는 건데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인체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한다고요?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아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 외부 물질이 거의 막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진 그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번 선지가 맞다면, 스스로 조절을 한다면, 그럼 환경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인체의 면역 반응이 좌지우지 되지 않겠죠. 스스로 조절이 된다면요. 그렇죠? 환경과는 상관없이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조절해서 계속 건강함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인체 면역계가 어떻게 조절한다고 했죠? 아까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수지상세포를 조절 수지상세포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외부 물질이 이 안에서, 인체 내에서 이렇게 내 인체와 공존함으로써 그 면역 반응이 균형 있게 조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인체 면역계가 스스로 자신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인 거예요. 외부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벌써 1번으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앞부분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통념에 의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고 면역 반응이 강한 거, 그래서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면역 반응이 강하기만 한 게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돼야 해요. 면역 반응이 강하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죠. 2번 적절하고 3번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 아까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가 되겠죠.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깨끗한 환경. 과학자들이 했던 얘기죠. 위생가설. 장내 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격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수지상세포를 조절 수지상세포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인체 내에서 인체 내에서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번으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가그림과 나그림 두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이 그림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한 것인가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보세요. 가그림과 나그림이 두 그림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발견하셨어요? 보이죠? 보이죠? 자, 수지상세포. 가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수지상세포 이렇게 나뉘는데, 나그림에서는 조절수지상세포. 이 조절이란 말이 다르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미생숙 T세포, 미성숙 T세포, T세포, T세포. 자, 즉 가그림에서는 수지상세포가 미성숙 T세포를 두 개의 T세포로 이렇게 분화시킨다. 이런 얘기에 대한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그림은요. 자, 왜 여기서는 조절수지 상세포가 생겼어요? 자, 아까 우리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 기억나죠? 장내 미생물이 인체 내에서 살아남으려고 수지상세포를 조절수지상세포로 변화시킨다라는 얘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딱 하고 변신한 그림이네요. 자, 그래서 조절수지상세포는 미성숙 T세포를 T세포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자, 두 그림 거의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죠. 자, 요 수지상세포가 미성숙 T세포를 두 개의 T세포로 나누어서 결국은 자, 어떻게 돼요? 면역 반응이 강화되는 결과가 빚어지는 그림인 거고, 자, 이 그림은요. 조절수지상세포죠. 장내 미생물이 살아남으려고 수지상세포를 조절수지상세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절수지상세포가 자, 미성숙 T세포를 T세포로 변화시켰을 때, 자, 이때 결과는 면역력이 억제되는 결과를 빚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통 이제 이 문제는 잘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문제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시험에서 이런 그림이나 그래프 도표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난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각 자료를 준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배점이 3점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이 그림으로 변신을 한 것인가 이걸 찾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찾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 그림의 그 세부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서 그림을 분석하시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볼까요? 1번, 가의 수지상세포는 나의 조절 수지상세포와 달리 외부 물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한다. 그렇죠? 수지상세포는 지금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지상세포는 결국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물질을 다 제거해버려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2번. 가의 T세포는 나의 T세포와 달리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가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난 T세포 둘은 2개 있었죠. 자, 그래서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3번, 나의 미성숙 T세포는 가의 미성숙 T세포와 달리, 자, 이 두 미성숙 T세포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가에서는 자, 미성숙 T세포가 2개의 T세포, 즉 조력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2개의 T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자, 조절수지 상세포에 의해서 미성숙 T세포는요, 1개의 T세포, 여기 나오죠? 정확한 명칭을 찾아보면 조절 T세포라는 1개의 T세포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자,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지 않는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4번, 나의 T세포는 가의 T세포와 달리 과민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력을 이렇게 약화시켜서, 면역 반응을 약화시켜서 과민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5번, 가와 나의 작용은 모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은 가와 나 중에 한쪽만 그렇죠. 그죠? 가의 과정이, 가에 나타난 이 T세포들이 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는, 그죠?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답은 자, 이제 자, 5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5번. 가와 나 중에서 가만, 나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보충하고자 할 때 그 구체적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0번 문제가 3점짜리였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보기 상자를 보시면 자, 최근 기생충이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하는 걸까요? 기생충이.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의 뇌조직을 관찰한 결과 그 질병 역시 면역계 과민 반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 그러니까 이 환자는요, 면역계가 너무나 과하게, 강하게 반응을 해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병을 기생충이 치료를 해준다네요. 자, 그럼 앞에 나왔던 장내 미생물, 지문 안에 있었던 장내 미생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즉 기생충이 장내 미생물처럼 이 둘 다 이제 외부 물질인 거죠. 몸 안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균형 있게 그 강약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환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1번. 외부 물질과 공존하여 면역 반응이 균형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한다. 답 바로 나오네요. 1번이네요. 그렇죠? 외부 물질, 기생충, 장내 미생물. 그래서 이 인체가 이런 외부 물질과 공존해서 필요할 때는 면역력을 강하게, 또 이 기생충 장내 미생물은 들어와서 너무나 과하게 된 면역 반응을 약화시킴으로써 이런 면역계 과민 반응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2번 선지 볼게요.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함을 뒷받침하는 사료로 활용을 한다?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죠. 반대죠. 3번 선지. 인체가 무균지대나 청정지대에서 진화를 거듭해왔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활용한다. 자, 지금 기생충이 뭐죠? 무균지대나 청정지대에서 인체가 진화를 거듭해왔다. 이 보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기에 관련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죠. 자, 면역계가 환경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지금 여기서 지금 기생충이 또 기생충과 그 면역계가 뭐 환경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변화 이 내용도 지금 3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보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5번. 인체에 침입한 유해한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면역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자, 지금 여기 보기와는 내용이 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생충을 막 제거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기생충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5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아요. 30번에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과학 영역 지문을 다 읽었고요. 자, 이제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전소설 이대봉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전소설에서는 이렇게 인물의 이름을 따다 그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통은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작품에서 주인공이 되죠. 자, 이대봉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대봉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대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대봉 못지않게, 자, 어떻게 보면 이대봉 이상의 역할을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대봉의 정혼자 장애황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장애황이 이대봉보다 더 많은 활약상을 펼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그 작가가 아마 그 당시 그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를 좀 비판하고자 했나 보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그런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나 보다. 그런 작가의식이 반로된 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소설을 보게 됐는데요. 소설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문이 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지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까? 이 소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줄거리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설의 지문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며 읽어라. 그렇죠.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어라. 그래서 소설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잘 주의하면서 이 지금 등장한 인물이 이 작품에서 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이 인물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지? 이 인물은 어떤 신분에 놓인 사람이지? 자,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잖아요. 그 인물을 따라가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 그러니까 지문의 줄거리라든지 지문에 나타나는 주된 갈등 양상, 갈등에 또 해결되는 그런 양상, 작품의 주제, 의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만 제대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자면 철수라는 인물이 나오고 영이라는 인물이 나왔다. 자, 지금 철수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 철수는 학생이구나. 영희는 선생님이구나. 자, 이 둘은 지금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 있지? 이 둘이 무엇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이 둘은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둘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둘러싼 그 배경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두 사람의 갈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는 없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은 소설의 주요 요소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의 정보를 이렇게 파악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유가 없으면 여유를 만들어내세요. 자, 소설에서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독자인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자, 여러분이 서술자도 또 중요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서술자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즉, 작품 안에서 또는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작가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 아니면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이 들려주고 있나?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어떤 위치라든지 서술자가 누구인지 이걸 또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술자에 대해서 파악함에 따라서 어떤 시점이라든지 서술상 특징을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설의 내용을 쭉 읽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설 제목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 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냥 그 긴 지문 안에 한 장면만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장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서 읽으면 좋은가요?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는, 장면이 바뀌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거나, 자, 또는 시간대가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 무슨 일이 막 이러는데, 자, 이제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바뀌는 경우, 또 장소가 바뀌는 경우, 집에 있었는데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장소가 바뀌는 경우, 또는 뭐 시간대도 안 바뀌고 인물도 그대로고 뭐 장소도 그대로인데 근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저 교실에 있었는데 A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물이 바뀌거나 뭐 시간대가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장면이 또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면을 나눠서 읽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소설 지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볼 거예요. 이제 고전 소설을 볼 때 여러분이 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옛날 말들이 많죠. 한자어도 많고. 근데 이제 또 보면은요, 고전 소설은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보통 많은 현대 소설에 비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인물을 다양한 호칭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많이 아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을 얘기할 때도요, 이몽룡, 이도령, 이서방, 뭐 수의여사, 어사또, 막 이런 식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호칭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대봉전의 이 이대봉전 지문을 봤을 때도요, 이대봉을 이제 뭐 이대봉이 아니라 뭐 나중에는 막 원수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근데 원수가 여기서 또 장혜영한테도 나중에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나중에 보면 장원수, 성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원수는 애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개념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학력평가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세하게 들어갈 시간이 좀 모자라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관련된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개념 강의들을 꼭 가서 이렇게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 소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그 현대 소설에 비해서 선악의 구조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는 편이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죠? 현대 소설을 보면요, 인물이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나는 어떨 때는 착하게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좀 반성을 하게 되지, 당연히 반성하지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가치관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자, 그렇게 다양한 면모를 가진 그런 현대인을 묘사하는 경우가 현대 소설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에 반해 고전 소설에서는요, 이제 악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악하고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악의 그런 갈등 양상, 선악의 그런 구조, 선악이 서로 대립을 일으키는 그런 갈등 구조가 자주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이걸 구별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의 대립 양상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문학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기 상자가 나와 있는 문제를 찾아라. 문학 문제에서는 그 보기 상자 안에 작품에 대한 힌트, 작품 감상에 길잡이를 주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더니 33번 문제에 우리에게 고마운 힌트 상자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대봉전은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 남성 영웅, 여성 영웅이 다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대봉과 장혜왕이 각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충성, 군주에 충성하자, 나라에 충성하자, 이런 이념.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그린 점, 이런 내용들이 지문에 나온다는 거죠.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한 점,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보기 상자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지문에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 중국 명나라 이익의 아들 대봉과 장한림의 딸 애황은 장차 혼인을 약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은 이익의 아들 대봉, 장한림의 딸 애황. 주요 인물이죠. 남성 영웅, 여성 영웅 두 주인공. 자, 이후 대봉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 도수를 익혀 북방 흉노의 대군을 격퇴하고 애황은 부모를 잃고 남장을 하여 살아가다가 과거에 급제하여 남방 선의 군대를 격퇴한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봉과 애황이 이렇게 혼인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빠지면 안 되는 인물, 간신, 악인이 있어요. 간신 왕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왕희가 이익을 이렇게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익과 이대봉이 두 부자가 이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는데 이 왕희가 그 유배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 대봉과 이익을 실어가는 그 뱃사공한테 이렇게 둘을 죽여라, 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그래서 해치려고 했을 때 근데 그때 용왕의 도움으로 간신히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대봉은요, 천축국으로 가서 아버지와는 헤어져요. 근데 천축국으로 가서 이렇게 무술도 연마하고 도술도 연마하고 이렇게 공부를 수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는요, 이 장혜왕이죠. 장혜왕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왕이는 애왕은 이제 그걸 거부하죠. 거부하고 이제 그 왕위로부터 이제 도망을 쳐서 남장을 하고요. 또 혼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글 공부를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남장을 한 상태로요.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여기 남방선우 있죠. 그래서 남방선우라는 그 오랑캐에 맞서서 거기에 전쟁에 나가서 그 남방선우를 무찌르는 그런 공까지 세웁니다. 장혜왕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난 대봉과 애왕을 결혼한다라고 했는데, 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계기가 또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서 선우라는 오랑캐가 몰려오기도 하지만 북쪽에 흉노라는 오랑캐도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천자가 이렇게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천축국에서 막 이렇게 혼자 수양을 하던 그 대봉이 짠 하고 나타나서 흉노를 물리치고 황제를 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애황도 남쪽 오랑캐를 물리치고 대봉도 북쪽 오랑캐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둘은 황제한테 우리의 원수 왕위를 직접 처단하고 싶습니다. 둘 다 왕위를 처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겠죠. 모이게 된 대봉과 애황은요, 서로를 알아보고, 애황도 저 사실 이제 남장을 그동안 했었잖아요. 남장을 벗어던지고 여자임을 밝히면서 저 애황이에요. 그러면서 둘은 이제 아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난 대봉과 애황은 결혼을 하고요. 공을 인정받아 초왕과 충렬 왕후가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호칭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초왕 이러면 대봉을 얘기하는구나. 왕후, 충렬 왕후 이런 말 나오면 애황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은 초왕과 충렬 왕후가 되지만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역경이 찾아와요. 아까 그 남방선우, 북쪽의 흉노, 얘네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흉노의 대군과 선우의 군대가 재침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영웅들답게 다시 한번 이 오랑캐들을 멋지게 무찌릅니다. 멋지게 무찌르고 드디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오랑캐들을 물리치는 멋진 대봉과 애왕의 모습을 한번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리오? 남북의 적병이 다시 일어났도다. 전일에 애왕이, 이전에는 애왕이 있었지만 지금은 깊은 규중에 들어갔으니, 규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규수들, 부녀자들이 거처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에는 남장을 한 애왕이 막 그 오랑캐들 막 무찌러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왕이 지금은 이제 대봉과 혼인을 해서 그 아녀자의 신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에는 대봉을 보내면 되겠지만, 북쪽에는 다시 대봉 보내면 되겠지만, 남쪽은 어떻게 해결하지? 애왕이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계속 볼게요. 자, 또 한쪽에는 누구를 하여금 맞게 하려. 짐이, 짐이 덕이 없어. 짐은요, 왕이, 천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천자가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짐이 덕이 없어서 도적이 자꾸 일어나나 보다. 내가 덕이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도적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침입해오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신 분이네요. 자, 아무튼 초왕 대봉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전하라. 심지어 이대봉한테 이대봉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구해준다면 내가 이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겠노라, 이런 생각까지 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올려 말하였다. 천자가 눈물을 흘려 땅을 적시면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하니 과도히 슬퍼하지 마십시오. 즉시 초왕 누구죠? 이대봉만 패초하옵시면, 패초라는 말은요, 이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신하를 부른다. 그래서 왕후는, 여기서 왕후 누구게요? 왕후. 그렇죠. 아까 이 장혜왕이 왕후에 봉해졌다라고 했잖아요. 장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충효를 겸비한 인재이니 가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대봉을 불러들이면 반드시 그 장혜왕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황제가 즉시 이대봉을 불러드립니다. 초왕이 전교를 보고, 전교는 이제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를 보고 크게 놀라서, 우리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구나, 오랑캐들이 다시 쳐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초왕이 즉시 태상왕에게 국사를 맡기고 용포를 벗고 이제 전쟁 채비를 하는 거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막 창을, 청룡도를 들고 말을 채찍질하여 그날 바로 황성에 도착하였다. 자, 초왕이 계단 아래, 이제 초왕이 황제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왕이 대봉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초왕이 그 대봉이 천자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남북의 강병이 억만이라 하더라도, 오랑캐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조금 더 근심하지 마소서.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제가 다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즉시 사자를 명하여 충렬 왕후에게 사연을 전하였더니 왕후가 사연을 보고 크게 놀라 화려한 옷을 벗고, 자, 충렬 왕후 누구죠? 장혜왕입니다. 장혜왕한테도 사연을 전합니다. 근데 왕후가 그래요? 나도 나서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똑같이 이렇게 그 전쟁 채비를 하고 갑옷을 입고 천리마를 채찍질하여 황성으로 단숨에 달려옵니다. 자, 황성에 도착하니 황제와 초왕이, 대봉이 성 밖에까지 나와 맞이하거늘 왕후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자,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저희 부부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랑캐들이 자꾸 쳐들어오나 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그 오랑캐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황제가 그 충성스러움을 못내 칭찬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인지 방책을 물었더니 왕후가 아뢰었다. 자, A로 묶여있는 부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의 은덕이 오직 우리 초왕 부부에게 미쳤사온데, 자, 불행하여 전장에서 죽은들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그 남편의 그 부인이죠. 자,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이오? 오랑캐를 물리칠 것이오? 이렇게 물었더니 장혜왕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도 마시고요. 그런 방법 묻지도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죽음을 가고 저희가 다 물리치고 오겠사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에 군병을 조발하여 왕후를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이거 벼슬도 아주 그냥 말이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상장군에 봉하고 인근과 절언을 주며, 인근 절언 같은 거는 이제 그 왕이 내린 임명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군중에 만약 태만한 자가 있거든 즉시 참수하라 하였다. 자, 또 초왕은 대원수 겸 상장군을 봉하였다.
군사를 조발할 때 장원수는 황성의 군대를 조발하고 이원수는 장원수, 이원수. 자, 이제 아까는 초왕, 왕후 막 이러더니 이번에는 장원수, 이원수. 이렇게 이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장애황, 이대봉. 자, 그래서 황성의 군대와 초나라의 군대를 조발하여 각각 80만씩 거느리고요. 대봉은 북쪽의 오랑캐, 애왕은 남쪽의 오랑캐를 치러 각각 떠났습니다. 이때 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왕은 잉태한 지 7달이었다. 임산부예요. 그것도 7개월이나 됐어요. 7개월이나 된 몸으로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간 겁니다. 참,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소설이라 그런 거겠죠? 자, 각자 말을 타고 남북으로 떠나면서 대봉이 애왕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자, 지금 아까 우리 보기상자 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그런 거죠.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내 자식이 잉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개인적 상황보다는 지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각각 지금 전장터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개인적 가치보다는 집단적 가치, 내가 속한 이 국가라는 나라라는 집단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인 거죠. 자, 복중에 품은 혈육을 보전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으리요. 아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각오하면서 지금 전장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몸을 안 보아소서. 무사히 돌아와 서로 다시 보기를 천만 바라노라. 부디 꼭 몸을 이렇게 잘 보호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애틋한 정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애왕이 다시 말하였다. 원수는 첩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원수는 이대봉, 첩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대군을 거느리고 가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깨뜨리고 빨리 돌아와 황상의 근심을 덜고 태후의 근심을 덜게 하소서. 마루에 서로 잡았던 손을 놓고 자, 각각 북쪽으로 남쪽으로 행군합니다. 자, 중략이 됐어요. 이 원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장외왕일까요? 이대봉일까요?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수가 대봉이나 애왕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멋지게 아주 적장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막 적진으로 달려듭니다. 막 적진이 후군을 습격하고 자신은 선봉장 골통을 맞아 싸웁니다. 싸운 지 반합이 채 못 돼요. 원수의 칼이 공중에서 번쩍 빛나더니 골통의 머리가 떨어졌다. 이어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누비더니 아주 멋진 활약상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볼게요. 선우의 80만, 선우는 남쪽 오랑캐였는데 대충 좀 누군지 감이 오죠? 자, 선우가 마침내 당해내지 못할 줄 알고 군사에 달아납니다. 이를 보고 장원수가, 다행히도 여기 성을 붙여서 얘기를 해줬어요. 장애왕이죠. 자, 그래서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 겁내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남쪽 오랑캐를 멋지게 무찌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원수가 여러 장수들에게 호령하여 남은 적진 장졸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백성을 진무하였다. 백성을 위로하고 달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때 5나라의 왕들이 선우의 목을 보고는 이렇게 항복의 문서를 이제 장애왕한테 올리며 죽여달라고 사죄하였다. 자, 장원수가 그들의 죄를 밝힌 뒤 황서와 예단을 받았다. 황서는 이제 항복의 뜻이 쓰여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비로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이 이후로 반역의 마음을 둔다면 너희 5나라의 인종을 모두 없앨 것이니 명심하라. 또 물러나 동짓날에 조공을 보냄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분,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속국이 종주국한테 보내는 예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에 모두가 살려주기를 애걸하며 선우를 탓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장원수가 이제 군사를 수습하여 군사를 위로하며 쉬게 한 뒤, 자, 황성으로 올라옵니다. 하양에 이르렀을 때 원수의 몸이 피곤하여 영체를 세우고 쉬었는데, 자, 피곤해서 임신 7개월이에요. 당연히 피곤하죠. 진작에 더 일찍 피곤했어야 돼요. 쉬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더니 출산합니다. 자, 아이를 낳으니 활달한 기남자였다. 아들을 낳습니다. 겨우 3일을 몸조리를 한 뒤 말을 타지 못하여 수레를 타고 행군하였다. 자, 지금 일단 장애왕의 활약상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이대봉도 당연히 여러분이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북쪽의 오랑캐를 무찌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지문을 다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자,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막 이쪽은 뭐 막 환하니 밝은데 이쪽은 껌껌해가지고 이 둘은 인물 간의 갈등이 서로 막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 뭐 이런 식으로 배경 묘사를 통해 갈등을 심화하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초월적 공간을 통해서 사건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다. 막 환상적인 사건?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그래서 대봉이 가지고 있던 깃발의 기가 뚝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비극적 결말을 뭐 암시한 뭐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죠. 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비극적 결말 암시하는 내용 없어요.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막 이렇게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천자가 막 근심 걱정하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초왕을 부르는 장면, 이대봉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다시 또 장유왕을 부르는 장면. 장유왕과 그 초왕이 서로 이렇게 전장터로 나가기 전에 서로를 막 서로 제발 몸을 보아서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장면, 뒤에 애황이 막 활약상을 펼치는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4번이고요.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해학적 분위기 막 보면서 어머 이거 너무 웃긴다. 어머 어떻게 이 인물을 어떻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할 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해학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그런 부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자, 답은 4번으로 보시고요. 자, 32번 볼게요.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둘 다 애황의 말이었죠. A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자가 어떤 방법으로 오랑캐를 무찌를 것이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생각지도 마시옵소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냥 죽음을 가고 저희들이 다 물리치고 올 것입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 전혀 뭐 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죠. 자, B에서는 똑같은 애왕의 말인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5나라의 왕들한테 처음에 이제 선우의 편을 들어서 남쪽 오랑캐의 편을 들어서 이제 쳐들어온 그 5나라의 왕들이죠. 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쳐들어오면 너희 5나라의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A에 드러난 인물의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에 드러난 인물의 결의가 뭐예요? 장유왕의 결의가 뭐예요? 저희가 전장터에서 싸우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저희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천자께서는 근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결이에요? 그죠? 죽음을 각오한 그런 어떤 내가 꼭 우리나라의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 내가 전장터에서 그렇게 싸우겠다. 이런 얘기, 이런 의지인 거죠. 이런 결심인 거죠. 자, 그런 결심이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승리해서 그 5나라의 왕들한테 막 호령을 하고 있잖아요. 자, 답은 1번이에요. A에 드러난 인물의 권위가 장유왕의 권위가 추락됐어요? 아니죠. 인물이 예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물이 예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막 장유왕이 막 어떤 사건을 예고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거지. 저희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 A에서 시작된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A에서 어떤 내적 갈등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갈등이 B에서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A에서 촉발된 인물들 간, 자, A에서 장혜왕이 그 천자한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인물들 간의 오해가 심화되거나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자와 갈등이 일어났나요? 오해가 있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32번에 1번. 자,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기 상자 안의 내용은 아까 읽었습니다. 자, 선지 바로 볼게요. 이대봉이 환제의 부름에 지체 없이 응하는 모습을 통해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그렇죠? 자, 황제가 여러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이대봉을 이대봉을 불러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대봉을 부르는 모습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까 그 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덕이 부족하여 적들이 이렇게 자꾸
침입을 하나 보다.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자,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지. 이대봉을 부르는 모습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3번, 장효영이 규중을 벗어나 전장의 대원수로 참여하여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자신이 이제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영웅적인 활약상을 펼치는 그런 모습도 이 작품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제 소설에서 보면요, 남장을 했던 여자가 막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여성임이 밝혀지고 나서는 또 그냥 다시 이렇게 그 여성적인 그런 그 당시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하는 그런 소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여성임이 밝혀져도 계속 활약을 펼치는 장혜영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4번, 장혜영이 잉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선뜻 나서는 모습을 통해 개인적 가치보다 자,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나라, 우리 뭐 군주, 백성, 나라 이런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자, 장혜영과 이대봉이 각각 남북의 적과 맞서 싸우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는, 너는 북쪽, 나는 남쪽을 맡을게. 자,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 자, 작품의 그런 상황, 장면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경거망동, 애걸복걸, 횡설수설, 신신당부, 이실직고 별로 이렇게 어려운 한자성어들이 사실 아니죠. 경거망동은 뭐예요? 막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신당부는 막 거듭해서 막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 애걸복걸은요, 막 매달려서 그냥 제발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지 마요. 애걸복걸 막 이렇게 이런 모습. 이실직고는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죠. 자, 횡설수설은요, 그러니까 말이 막 조리에 맞지 않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횡설수설이라고 얘기하죠. 기억을 보니 무사히 돌아오라고 대봉은 애왕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거듭거듭해서 제발 몸을 잘 보호해서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2번 고르셨죠? 네. 자,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문학작품 독서 지문 다음 4부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